정신건강사회복지론 8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6장 집단 대상의 실천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앞선 시간에는 개인 대상의 실천을 살펴봤고, 이 다음으로는 그 가족 대상의 실천 이렇게 살펴볼 예정인데,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실천, 정신병원에서도 환자들 대상으로 집단 활동을 사회복지사 많이 진행을 하고요. 또 지역사회 보건센터에서 건강센터에서 마찬가지고, 또 일반 지역사회에 있는 여러 복지관에 근무하더라도 정신건강에 관련된 집단 프로그램을 실시할 기회는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집단에 대한 이해로서 집단 역동에 대한 이해를 살펴볼 텐데요. 사실 이론적인 내용을 너무 많이 다루기보다는 이번 시간에 이론적인 내용으로서 집단 역동에 대한 이해, 그리고 얄롬의 집단의 치료적 효과 11가지, 여러분들이 아마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에서 했던 내용일 텐데 여기서 복습을 하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러한 집단 정신건강 영역에서 집단 프로그램에 관련된 대표적인 자조 집단인 AA, 알코올릭 어나니머스, 알코올 중독자들의 모임에 대한 내용을 다루겠고요. 그리고 또 사이코 드라마에 대한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집단 프로그램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이런 것들을 다루기 전에 일단 이번 시간에 아주 기초적인 개념을 몇 가지만 다루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집단 역동에 대한 이해인데요. 집단은 사람들 사이에 상호작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상호작용을 집단 과정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집단 과정이라는 것은 상호작용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집단 과정, 조금 애매모호하고 추상적인 개념인데요. 집단에 모인 사람들끼리 상호작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는데, 집단이 있으면 이렇게 여러 명의 구성원이 있겠고, 이들이 서로 주고받는 상호작용, 이걸 집단 과정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집단 과정이라는 것이 집단으로 이렇게 모여야만 생기는 것이라기보다는 인간이 2명 이상만 모이면 상호작용, 집단 과정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에요. 진화적인 관점에서 인간은 무리지어 생활을 해왔습니다. 단독 생활을 하지 않아요. 로빈슨 크루소처럼 단독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집단에 소속될 걸 예정하고 태어납니다. 그러면서 성장 과정에서 타인이 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는 우리의 뼛속 깊이 유전자에 각인되어 있는 우리의 본성 중에 하나예요. 나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난 별로 신경 안 써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물론 상대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타인하고 관계없이 나는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만 산다고 한다면 정신장입니다. 그거는 우리는 뼛속 깊이 사회적 동물이고요. 길 지나가다가 그냥 스쳐 지나는 사람들에게, 또는 버스 타고 가다가 지하철 타고 가다가 이렇게 옆에 앉게 된다고 하더라도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금방 헤어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딱 이렇게 모이는 순간 상호작용을 합니다. 우리의 뇌는, 우리의 심리 내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어요.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떤 행동을 하는지, 물론 무관심하겠지만 우리의 무의식과 의식의 일부는 계속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 옆 사람에 대해서. 우리의 본성이에요. 사회적 동물로서 타인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내가 타인에게 어떻게 인식되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본성 중에 하나여서 집단에 모인 사람들도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모였는데 뭔가 상호작용이 당연히 이루어지겠죠. 그 상호작용을 집단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별로 이렇게 특별한 개념이 아니에요. 인간의 본성이 반영된 당연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집단 과정은 개인이 집단 내에서 다른 성원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심리적 관계로서 개인 서로 간에 혹은 체계로서 집단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독특한 힘을 만들어내는데, 이러한 집단 과정에서 만들어진 힘을, 자, 집단 과정은 너무나 우리의 자연스러운 본성이에요. 그런데 이런 집단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힘을 집단 역학 또는 집단 역동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상호작용이 집단 구성원에게 미치는 영향력, 힘을, 그러니까 집단 과정은 말 그대로 과정인 거고요.
이 집단 과정의 결과로서 한 명 한 명에게 이 상호작용이 결과하는 힘을 우리가 집단 역동이라고 하고요. 사회복지사는 이 집단 역동이 각각 구성원들에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키워드가 집단 과정, 집단 역동 두 가지인데요. 집단 과정은 그냥 상호작용이에요. 그리고 상호작용을 통해서 한 명 한 명에 미쳐지는 영향력, 물론 그것이 부정적일 수도 있고 긍정적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것이 긍정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집단에 참여해서 뭔가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영향력이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집단 역동의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집단을 통해서 의도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집단 대상 사회복지 실천을 하는 사회복지사는 집단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집단 역동을 잘 이해함으로써 집단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집단 참여자들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정신장애이던 알코올 중독 클라이언트이던 아니면 일반적인 성장 발달을 위한 그런 의미의 넓은 의미의 정신건강을 위한 집단의 진행이던 뭐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그 집단의 치료적 효과로서 그 얄롬이라는 학자가 11가지나 제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에서 실천론보다는 실천 기술론에 이 내용이 주로 나오는데요. 일단 집단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 집단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치료적 요인에 대해서 얄롬은 발음이 좀 이상합니다만 학자 이름이에요. 집단의 치료적 요인 11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11가지를 이제 하나하나 보면서 이번 시간을 정리할 텐데요. 첫 번째는 희망부여입니다. 이 인스틸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희망을 주입한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해요. 집단에서 성원들은 자신보다 더 심한 문제를 가진 집단 성원이 목표를 달성하고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혹은 자신과 유사한 문제를 가진 사람이 효과적으로 문제에 대처하는 것을 보면서 희망을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희망 자체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치료적인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일단 정신장애를 놓고 예를 들어보자면 정신병원이라던가 정신장애 입원 클라이언트가 일단 그 이제 정신과 병원에서 제일 치료 핵심은 정신과 의사가 할 텐데 정신과 의사가 집단을 잘 하지 않습니다. 대개 1대1 면담을 하고요. 1대1 면담도 길게 하지 않아요. 뭐 여러분들 그 이제 보통 종합병원에 가봐도 의사랑 만나는 시간이 얼마 안 되죠. 기다리는 시간이 길지. 정신병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과 의사 한 명이 아주 심층적인 면담을 통해서 1시간, 2시간 면담을 하는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길게 면접을 하지 않고요. 보통 역시 일반 병원과 마찬가지로 보통 한 3, 4분 정도 면접하고 그리고 나서 약을 처방하는 걸로 역할을 끝내고요. 자, 그래서 사회적인 기능을 향상시키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사가 정신병원에서도 정신과 환자들 대상으로 집단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합니다. 사회복지사가 정신과에서는 이런 거 잘 안 해요. 자,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인지 기능이 어느 정도는 이제 잔존해 있는 그런 환자들을 집단으로 하게 되지 만약에 그 조현병이 심해서 인지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면 집단 활동이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신에 대한 통찰, 인식, 사고 기능이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는 경우인데요. 자, 그래서 이제 우울증 환자 같은 경우에 인지 기능이 뭐 떨어지는 경우가 별로 없으니까 우울증 환자가 A가 우울증 환자 B를 보면서 이 환자가 자신보다 이제 더 호전된 상황들을 얘기하는 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좋아질 수 있겠구나 라는 희망을 갖는 것, 그게 이 희망부여에 대한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보편성인데요. 대부분의 집단 성원들은 자신의 문제가 독특하고 자신만이 이러한 괴로움을 겪고 있다는 생각에 더 절망하게 되는데요. 집단을 통해서 집단 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자신과 비슷하다는 사실의 위로를 얻게 되고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그 뷰티풀 마인드에서 그 이제 환시, 그러니까 헛것이 모이는 건데요. 거기에 주인공 내쉬 교수가
자신이 환시 증상이 있다는 거를 계속 알고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대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굴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강의하고 나오면서 마지막 부분에 강의하고 나오면서 노벨상과 관련된 관계자가 찾아왔을 때 이 사람이 이게 지금 환시인지 진짜 사람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죠. 지금 보이냐고. 혹시 나만 보이는 거 아니냐고. 이 사람은 안 보이고 나만 보이면 이제 환시에 해당하는 거죠. 옆에 사람한테 이 사람 보이냐고 물어보는 과정이 있는데요. 자, 이게 하나의 대처한 방법 중에 하나인 셈입니다. 자신의 증상에 대해서 그 증상을 완벽하게 없앨 수 없다면 자, 그런데 이런 그 이제 집단 과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환청, 환각, 망상 이런 증상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그런 것들을 드러내고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집단 과정 안에서 같은 증상을 가진 환자들끼리 모여서 자신의 증상을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저게 나만 겪는 문제가 아니구나 라는 것에 대한 통찰을 가지게 되면서 보편성,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더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정보 공유 및 전달인데요. 방금 얘기한 게 사실은 그 내시 교수에 대한 예가 여기서 설명하려고 했던 건데 정보 공유 및 전달, 집단 사회복지사와 타 집단 성원들로부터 받게 되는 교육, 충고, 제안, 지도, 환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렇게 대처하는구나 라는 방법을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교훈적인 역할을 하게 되겠고요. 집단 성원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주고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력이 생기고 또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치료적인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 자, 알코올 중독 클라이언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집단에서 자기가 알코올 중독을 통해서 어떠한 어려움을 겪어왔고 알코올 중독을 알코올 중단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으며 어떤 게 효과적이었고 알코올 중독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AA 같은 모임에서 다음 주에 좀 더 할 텐데요. 그런 AA 모임에서 그런 것들을 주고받으면서 정보 공유 및 전달하면서 자신의 이제 대처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타심입니다. 사실 이타심에 대해서 이제 보통 그 실천 관련된 과목에서 만나게 되면 내가 첫 시간에 이 내용을 길게 다루는데 우리는 지금 온라인으로만 만나기 때문에 아직은 다루지 않고 있어요. 기회가 되면 꼭 이번 학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음 학기에라도 그 이타심에 대해선 좀 더 깊숙이 다룰 예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일단 기본적인 내용만 보면 집단 활동을 하면서 집단 성원들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게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자신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되면서 클라이언트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가치 있는 존재임을 자각하게 되는 건데요. 또한 자신의 문제에만 집착이 있던 클라이언트가 집단 내에 다른 성원의 문제에 관심을 두면서 자신의 문제로부터 잠시 벗어나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경험하게 된다인데, 자, 기본적으로 어떤 어려움에 처한, 그것이 정신장애이든 아니든 어려움에 처한 클라이언트는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집단 과정을 통해서 뭔가 얘기를 하면서 지금 A 입장에서 뭔가 어떤 조언을 했는데 B가 지금 선생님 얘기가 정말로 감사하고 도움이 됩니다 라고 피드백을 줬다면 지금 A 입장에서 나는 내가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야 라고 생각하던 A가 누군가로부터 고맙다라는, 진정으로 고맙다라는 표현을 듣게 되면 자존감이 높아지죠. 내가 쓸모가 있는, 여기 아주 없는 건 아니구나, 쓸모가 나름대로 있긴 있구나, 내가 남을 도울 수 있구나. 이것은 자존감을 높이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일 수 있습니다. 자, 5번에 1차 가족 집단의 교정적 재현인데요. 굉장히 표현은 어렵습니다만 사회복지에선 익숙한 개념입니다. 여기 지금 어떤 클라이언트의 어린 시절이고요. 여기 부모가 있으면 프로이트의 이론의 맥락이기도 하고 어렸을 때 성장 과정에서 가족의 구조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면 그것이 성이 돼서도 그 어려움이 이때에 익숙해진 그 어떤 행동 패턴, 부정적 기능이 어른이 돼서 마찬가지일 거다.
어린이에서 누군가를 만난다고 하더라도 집단에서도 그 부정적인 역기능이 나타날 거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A라는 클라이언트가 여기에서 갑자기 화를 낸다거나 뭐 대인관계에서 투사한다거나 심하게, 그런데 그것이 여기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로부터 성장 과정에서 익숙해진 역기능이 그것이 단지 집단에 나타나는 것이라면 집단 과정을 통해서 그걸 깨닫고 그것을 이 집단에서 서로 주고받는 피드백과 훈련을 통해서 고칠 수 있다면 그것이 1차 가족 집단의 교정적 재현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1차 가족 집단, 어렸을 때의 이 과정에서의 어려움, 그것이 성인이 돼서도 집단에서도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을 재현하는 과정이라고 표현한 거고요. 이 집단 안에서 그것이 고쳐질 수 있다면 교정적 재현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집단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족과 공통점이 있고요. 따라서 집단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행동 특성을 이해하고 또 그 특성들이 원가족과의 관계를 통해서 학습된 것이면 어렸을 때부터 깨닫게 되고, 즉 집단을 통해서 가족과의 상호작용을 재현할 가능성이 높은데 사회복지에선 아주 익숙한 아이디어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가족 갈등을 탐색할 기회가 제공되고 또 새롭게 교정할 수 있는 피드백을 받게 됩니다. 자, 6번째 사회화 기술학습인데요. 자, 이것과 구분을 해야 될 건 8번의 대인관계 학습입니다. 대인관계가 여기도 대인관계 나오기도 하고 뭐 그게 그거인 것 같은데 구분을 하자면 사회화 기술학습은 일반적인 사회활동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런데 8번 여기 대인관계 학습은 밀접한 관계입니다. 친구나 가족이나 또는 이웃이나 친밀한 대인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사회화 기술학습은 길 지나가다 만난 사람하고도 우리가 사회 기술이 필요할 텐데 그런 측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낯선 사람 만났을 때 뭐 악수를 한다거나 꼭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광범위한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자, 예를 들자면 내가 이거 할 때 예를 들고 있는 게 내가 그 지방에 강의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버스를 타고 지방으로 가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 버스 운전기사 여기 있고요. 이 앞자리에 있던 분이 차가 막히는 상황에서 뭐 앞에 교통사고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병목 구간이 있었는데 운전기사에게 언제쯤 도착하는지부터 시작해서 뭘 자꾸 물어요. 근데 이제 그걸 쳐다보고 있던 할머니, 여기 뒤에 앉아있던 할머니가 갑자기 버럭 화를 내면서 운전기사한테 그렇게 말을 자꾸 시키면 어떡하냐고. 맞는 말이긴 한데 문제는 버럭 화를 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시킬 때 참다가 못 참겠으니까 버럭 화를 낸 건데요. 사회화 기술에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참지 말고 좋은 말로 서로 화내지 않게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참다가 갑자기 버럭 화를 내면서 둘 다 민망해졌죠. 이제 도착 때까지 아주 조용하게 갔습니다. 근데 이게 뭔가 부드러운 상황이 아니죠. 사회와 기술이 적절치 않습니다. 참지 말고 화내지 않으면서 그때 즉각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할 텐데 그런 것들을 집단 과정에서 훈련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아주 밀접한 관계 아니에요. 버스에서 만나고 이 두 분이 뭐 또 만나서 밀접한 관계 맺을 리가 없잖아요. 평생 안 만나겠죠. 그러나 이건 사회생활의 현장에서 뭔가 기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집단은 작은 사회로서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실제적인 대인관계 기술과 사회화 기술을 학습하는 장의 역할을 합니다. 집단 성원들은 서로의 부적응 또는 반사회적인 행동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버럭 화를 내는 거 뭐 이런 거라든가 기능적인 사회화 기술과 대인관계 기술을 학습하게 됩니다. 자, 7번의 모방 행동인데요. 이건 우리가 앞에서 그 행동주의 할 때 반두라의 그 이론과 동영상을 봤었던 건데요. 그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8번째 대인관계 학습. 이것은 좀 더 밀접한 대인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집단 성원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클라이언트는 자신의 독특성을 찾고 동시에 다른 사람의 독특성을 인정하는 경험을 함께 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통찰력을 얻고 바람직한 대인관계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건데요. 예를 들자면 알코올 중독 클라이언트라면 알코올 중독이 정신장애에 포함됩니다. 실제로 장애 그 등록을 받고요. 장애 등록을 받으면서 그 이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개입하는 많은 영역 중에 하나가 알코올 중독 클라이언트예요. 자, 근데 알코올 중독 클라이언트의 집단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동료가 친구가 술을 먹자고 했을 때 그걸 거절하는 것을 집단에서 훈련하는 것, 그런 것들이 대인관계 학습에 포함됩니다. 또한 집단을 통해서 새로운 대인관계 방식을 적용해보거나 시험해보는 경험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자, 집단 응집력인데요. 우리가 앞에서 집단 과정 또 집단 역동을 이야기했는데, 집단 역동이 더 진전이 되면 집단 응집력, 그러니까 집단에 대한 소속감, 집단의 이제 일체감을 갖는 건데요. 매슬로우의 욕구에도 집단에 소속되고자 하는 욕구가 포함되어 있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 뼛속 깊이 유전자에 뿌리 박혀 있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 살지 않아요. 어딘가 집단에 소속돼서 인정받는 기회는 굉장히 큰 의미의 이제 그 정신적인 만족감, 욕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단에 소속되는 것만 가지고도 집단 응집력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된 측면이 있고요. 치료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감정 정화인데요. 카타르시스. 자신의 감정, 우리가 집단 생활을 하는 그 이제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내 마음 속에 있는 감정을 남이 알아주길 바래요. 여러분들이 실현당했을 때 지금까지 몇 번 당했나요? 라고 물어보면 보통 대답을 안 하죠. 오프라인 수업에서도 실현을 당했을 때 절친한테는 얘기하죠. 보통 속으로 꾹 참는 사람도 있지만, 감정, 다른 사람이 내 감정, 실현당했다는 그 감정을 알아주는 것, 표현하고 그것을 인정받고 알아준다는 과정을 통해서 심리적인 이제 그 욕구를 해결하게 되는데요.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물론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많이 그 욕구가 큰 사람도 있고 상대적으로 욕구가 적은 사람도 있지만 아주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주 없으면 정신장애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사이코패스라고 이야기하죠. 감정을 서로 주고받는 건 우리의 본성 중에 하나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물론. 자, 그래서 집단을 통해서 뭐 하나하나 보지 않겠고요. 집단 구성원들 간에 자신의 감정을, 평소에 속마음의 감정을 털어놓을 수 없었던 클라이언트가 집단의 소속감을 가지면서 일체감을 가지면서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것. 1대1 면담에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관계처럼 집단 안에서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속마음과 감정을 털어냄으로써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얻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실전적 요인인데요. 그 1차 가족의 교정적 재현과 함께 제일 어려워하는 이해함에 있어서 건데, 일단 내용을 보기 전에 이게 뭐냐 하면, 집단 안에선 A라는 클라이언트가 집단 안에선 지지 격려 받고 통찰도 얻고 뭐 훈련도 하고 아주 분위기 좋았어요. 굉장히 만족했습니다. 근데 이 집단이 뭐 24시간 계속되진 않아요. 한두 시간 하고 나서 혼자가 되는 거죠. 자기 집으로 가던 자기 병실로 가던 혼자가 되는 겁니다. 집단 그 다음날 또 모였어요. 또 분위기 좋았어요. 근데 이게 뭐 계속 가는 게 아니죠. 또 끝나고 자기 집에 또는 병실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결국 여기서의 긍정적인 효과나 통찰을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적용해 나갈 사람은 자기 혼자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게 실존적 요인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선 좋았는데 쓸모없더라, 이게 아니에요. 집단 안에서 있었던 긍정적인 효과를 자신의 일상생활로도 연장시켜야 될 텐데 적용을 해보고, 이것을 누가 하냐면 나 말고는 할 사람이 없다,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이 실존적 요인이라고 하는 것의 표현이에요. 자, 집단 성원들은 자신이 집단 성원으로부터 지지받을 수 있는 지지가 한계에 있다는 것, 좋았는데 이거 한두 시간이면 끝난다는 겁니다. 한계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따라서 클라이언트는 집단 성원과의 경험 공유를 통해서 자신이 아무리 훌륭한 지도와 지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인생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스스로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결과적으로 독립적인 정체감을 스스로 키우게 되는 것, 이것이 실존적 요인에 해당합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